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팩트 진검 승부 추르맨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팩트체크와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 잠깐 두 개를 소개해드리고 김준일 팩트체크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4867번님, 국민 개개인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얻고 결론을 도출해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서 대의민주제들을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국민들에게 일일이 물어본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 공론 참여 범위 산정 기구들을 따로 설정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고요. 6000번님은 갈등 현안에 대해서 시민이 참가해서 그 결론을 도출하는 수기 민주주의는 시민 참여 직접 민주주의로 적극 지지하고 찬성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준일 대표. 예. 일단 고재열 기자가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이제 그런 거죠. 문재인 정부를 이제 지지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부의 모든 정책을 다 쏙 내 마음에 들어서 지지하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어떤 거는 정치는 마음에 드는데 경제가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네. 이렇다면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그 대통령이 됐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네. 원전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어떤 보완하는 측면에서 수기민주주의 제도가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는지를 이제 의견을 듣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네.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리에 끝났거든요. 예전에 네. 노무현 정부 때 사패산 터널이나 천성산 터널을 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네. 이제 실패했거든요. 아예 네. 갈등이 심해서.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지적인데 좀 쓴소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네. 문제는 방금 시청자분이 이제 정책 공론기구를 만들어서 어떤 거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뭐냐면은 왜 그러면 지금 신고리 원전 5, 6호기만 이거가 지금 공론화위원회의 네. 결정에 맡긴 거냐. 네. 그러면은 사드 배치는 왜 안 됩니까? 예. 사드 배치도 그러면 공론화위원회는 왜냐하면 국민 찬반이 팽팽하고 많은 이해관계에 걸린 거니까. 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잖아요. 증세 논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에 대해서 사실은 가이드라인도 없었고 그런데 소위 말해서 이제 야당이 공격하는 포인트는 던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책임지기 싫으니까 문재인 네. 대통령이 던졌다라고 하는데 무리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리가 있거든요. 애시당초 네. 이런 비판이 나오게 만든 거는 정부 측의 태도고요. 네. 고재열 기자가 지적을 했지만은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탈원전이라는 큰 정책에 대해서 했는데 신고리 5, 6호기만 이번에 의제로 던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무총리 훈령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냐 요것만 결정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갑자기 공론화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탈원전에 대해서 뒤에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봤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게 없었던 건.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갈등의 불씨가 사그러지질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부는 어쨌든 탈원전에 그렇군요. 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확인했다라고 하지만은 이거는 네. 어떤 법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여론조사였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탈원전이 아니라 이미 5, 6호기로 결정이 나 이제 친원전 측이죠. 야당과 친원전 보수 언론에서는 지금 계속 정부를 공격할 만한 빌미가 생긴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실제 지금 전혀 이제 원전 재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결론이 나서 모두가 받아들인 상황인데 앞으로 네. 탈원전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예. 그거는 야당은 승복할 수 없다. 탈원전은 그러니까 친원전 측은 승복할 수 없다라고 지금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좋은 결과가 나왔고 수기민주주의가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그거는 맞지만은 이런 상황의 갈등이 불씨가 계속 남게 만든 거는 정부의 미숙한 이런 핸들링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8703번님, 저는 처음에는 반대의 입장이었습니다만 공론화 결과를 인정하겠습니다. 건설 중단에 따른 추가 비용은 민주주의를 성숙해가는 과정의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수기민주주의는 좀 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1552번님, 1552번님, 우리가 수기민주주의를 하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국가의 존망을 비전문가나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맡긴다는 것은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국회의원을 믿지 못하나 국민을 대신하라고 만든 기관인데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문제는 잘 진행되는 사업을 대통령 마음에
대통령 판단에 세우고 가라하고 이런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는 문제를 제가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네. 제가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한 달에 1달러씩의 돈을 더 걷어야 되겠다. 가스 값을. 예. 왜냐 그러면 이 가스 값이 상당히 변동폭이 커서 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겨울에 난방비로 한 달에 1달러씩을 받아서 이거를 옵션을 걸게 되면 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겠다라는 문제 제기를 주 정부에서 하고 연방 정부에서 해서 기관들과 기업들과 함께 논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의를 봤냐면 그러면 방금 수기민주주의처럼 각 가정에 전화를 걸어서 랜덤하게 샘플을 뽑아서 물어보고 설명을 해서 옵션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칭을 하는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게 만약에 찬성적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서 이게 정책에 입안되기 전에 기업과 직접 계약을 해야 되는 기업과 시민이 직접 그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하고는 상관이 없는 셈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지금 약간 좀 한 발 앞서가서 예. 이 정부와 지금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가 끼었기 때문에 네. 이 과정을 정부가 지금 관여하는 의미로 수기민주주의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이건 조금 원래 수기민주주의와는 조금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수기민주주의가 그러니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의 그 간접민주 정치의 제일 대표 기관이 국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그래서 왜 이거를 그럼 국회에서 논의하지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네. 또 다시 생각해보면 만약에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를 했다. 안 되죠. 논의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네. 이번에는 그러니까.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수치가 찬성 반대 그런 수치가 아니고요. 제가 가장 주목했던 수치는 뭐였냐면 네. 최종 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존중하겠다는 응답이 네. 93.2%였어요. 그렇죠. 네. 네. 만약 국회에서 그걸 논의한 다음에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결정을 하자. 그런데 당신의 의견과 다른 거에 나와도 거기에서 승복하겠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93.2%가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까지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존중합시다. 이를테면 첫 번째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문가 의견은 공론조사위원회가 전문가를 완전 배제하고 예. 시민들끼리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과정 동안에 전문가가 최대한 설명하고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네. 그걸 가지고 시민이 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예. 사실은 이번에도 이 탈원전 그리고 원전 건설 중단만 문제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 안정성, 에너지 공급의 안정적 문제, 네. 전력 공급의 경제성 문제, 지역 및 국가 산업의 문제, 전기 요금의 문제, 환경성 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복잡하거든요. 그럼 그 복잡한 것을 대해서 복합적인 판단을 내릴 주체가 누구냐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전문가들의 의견만 든다면 어떤 우를 범할 수 있냐면 자, 이 식당을 어떤 한식당으로 할지 중식당으로 결정하는데 이쪽에 전부 다 중국식 주방장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식 주방장을 보니까 한식은 굳이 식당을 하는데 이를테면은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 없어가지고 자격증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네. 그래서 그러면 자, 조리사 자격증이 있는 주방장들, 그런 전문가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어떤 식당으로 할까요? 그럼 대부분 다 중식당으로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전문가들로 조직되어 있는 쪽은 네. 대부분 원전 쪽 그리고 원전 건설 쪽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올 전문가들의 어떤 그런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네. 그 구조에서 대안적인 체제로 그러나 생각해야 될 문제가 다른 것들도 있으니 그 문제까지 같이 생각할 결국은 이 결과를 짊어지고 갈 주체의 국민들을 네. 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였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좀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보는 게 이런 국정 자문을 구하는 방식이 예. 거의 10가지 가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여론조사도 했고 인터넷에 청원도 받고 뭐 이번에는 이제 공론조사와 시민 배심원을 결합한 모형이었는데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번에 공론조사 방식과 시민 배심원 방식을 결합한 이 방식들이 아까 말씀드린 거 93.2%의 참여자들이 결론에 대해서 내 생각과 달라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예. 충분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존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기민주주의라고 해서 또 다른 화두가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한 시장에
던져졌습니다. 이거를 이제 청취자 여러분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흡수해 나가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잘못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정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고재열 기자가 방금 언급해 주셨지만 하지만 93.9%라고 하는 그 내용 즉 수기 내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결론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만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기 과정이 진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진지했다는 것은 다 좋습니다. 국민들의 정치력과 어떤 판단력이 그만큼 성숙해져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정치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신고리 오리코기 중단을 역시 공약으로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이번에 문 대통령이 중단 잠깐 멈추고 수기합시다 그랬더니만 이번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일단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정 혼선을 초래했다라는 거에 이제 포인트를 그러니까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 실험을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민주주의 실험을 해서 합의 도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야당들은 그러니까 그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 상황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야당들은 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이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라 그래서 이런 혼선을 초래한 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약간의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기 민주주의 실험 같은 것이 잘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통치권이라 그럴까요? 대통령이 이제 결정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론화 방식이 어떤 과정을 겪을지 저도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정쟁의 내용으로 다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비정규직의 고용 환경 개선 문제, 그리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합의 대응 문제, 수능과 자사고 등 교육 현안 문제, 김영란법과 같은 청탁금지법, 앞으로 4대강 보호 추가 개방 문제, 그리고 자원 개발 문제, 투자 문제, 군 공항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의 어떤 이해관계와 국가의 어떤 이해관계가 다 상충되거나 또는 혼용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가야 될 것인지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아까 김준일 팩트체커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고리 오리코기만 딱 떼어서 공론화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약 철수를 위한 출구 전략처럼 활용해버린 그런 이제 맥락으로 이해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정말 국민들이 공론에 붙이고 싶은 것들을 공론화위원회로 만들어 달라라는 요구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방식은 단순 여론조사나 아니면 공청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청회라는 그런 관제 방식. 공청회죠. 근데 공청회 해보신 분들, 참석해보신 분들, 준비한 사람들 모두 동의하실 거예요. 그걸로 여론이 반영되거나 어떤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지거나 그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세월호 때 잘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형식적으로 거치는 그런 행위였는데 거기에 우리가 숱하게 쏟아붓는 그런 어떤 예산이나 공력에 대해서 지금 공론조사에서 이 정도 거뒀다면 이것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도대체 어떤 거를 그러면 공론조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논의를 해볼 필요. 어쨌든 한번 실험은 성공했거든요. 어쨌든 그러면은 도대체 아까 예로 들었지만 사드 배치 반대 찬성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요것은 이번에는 정부가 결정을 해서 내려준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그 여러 안건들이 경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기구 안에서 한번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어떤 합의가 돼서 그것이 공론화로 또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렇지만 그렇죠. 그런 단계를 밟아가는 어떤 계속 이런 민주주의 실험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의 어떤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이런 것들도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그런 기구를 정부에 좀 설치를 하는 것을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서 고재일 기자가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제가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이 샘플링하는 방법도 사실은 완전히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묻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샘플링 할 때는 그냥 전화번호 불책을 놓고 이렇게 랜덤하게 정말 바르륵 돌리면서 무작위 추출로 해서 전화해서 시간당 얼마의 요금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호텔에 몇 시까지 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겠다 그러면 시간당 그때 5불 60을 드리고 25불인가요? 25불을 드리고 질문을 2시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방법론까지도 다 나와야 되는데 자, 이게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우리 김준일 팩트체커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번 사실 마지막 질문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원전을 벗어나야 되느냐 이 문제는 없던 내용인데 집어넣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이 나중에 법적 근거 문제에 상당히 또 논쟁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앞으로 국무총리 훈령이라도 뭔가 좀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대미문의 길을 걷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완주만 하면 성공이었어요. 그러니까 판이 깨지기 쉬운 그런 주제 이슈. 그러니까 대략의 방향이 읽히면 대한민국 특징은 판을 깨요. 그래서 이미 이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저 결론에 흠집을 내서 그 결론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는데 그 판이 금가지 않게 끝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이거 과정 자체를 아주 체계적으로 기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때 참고하라.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잘못 판단한 것 같다. 그런 부분들도 많이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원전 찬성 반대 쪽에서도 논리 구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 데이터들 변화 그런 것들도 많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저도 한번 좀 들여다봤더니 뭐 이를테면은 전체적으로 가장 이번에 이 역동적으로 여론 추이가 변했던 쪽은 20, 30대였는데 그들의 변하게 한 가장 큰 추동이 지역 및 국가 산업.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판단이 그런 이제 바뀌면서 그런 의견이 이제 바뀐 거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많이 고려해야 한다라는 이제 전력 공급의 경제성 문제나 그리고 환경의 문제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 걱정했던 것만큼 또 아니더라. 이제 그런 부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찬성 반대 쪽도 앞으로 본인들의 주장을 더 탄탄히 하기 위해서 이제 참고할 자료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공론화위원회가 과정으로서 완주하고 좋은 선례를 남겼으니 이제는 단지 어떤 정권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필요, 공론조사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제안자는 국민이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 필요에 의해서도 한번 이제 받아들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방사성 폐기 물질의 방패장 걸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보여주고 국가적인 어떤 재난이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는 조금 옆에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앞으로 다시 이제 이 원전 문제로 돌아와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일단 전면 중단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오리코까지만 가기로 하고 그러면 원전을 해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원전을 해체했을 때 나오는 방사성 폐기 물질과 해체 과정을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월성 1호기를 해체하려고 하다가 이 해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재활용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계속 가져가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마츠야마 장정욱 교수의 말씀처럼 이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이 해체를 어떻게 할까 싶어서 이제 좀 미룬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까지 논의를 가져가야 되는 겁니까? 일단
논의를 하기보다는 이거야말로 이제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네.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되는 부분이죠. 네. 다만 이제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예. 왜냐하면은 앞으로 이제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지만 60년이 문재인 정부의 로드맵은 60년이 걸리는 거였거든요. 예. 그 탈로드맵. 그러면 계속 이제 국내에 있는 24개 원전을 계속 해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그때마다 네. 이제 새로운 기술이 필요로 한 거고 그런 네. 것들을 잘 해서 해외까지 수출을 하자. 예. 중국에는 지금 뭐 한 200개씩 막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예. 선진 기술이 있으면은 해외까지 분명히 수출할 수 있는 이제 길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방사성 폐기물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이냐가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이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같은 경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 아예 처리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준위 같은 경우에는 약한 방사성이 있는 그렇죠. 거 그런 거는 네. 이제 장갑이나 이런 거 장갑 이런 건데 네. 실제 그 핵 사용한 그 핵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예. 아예 없어서 예. 노르웨이에서 지금 뭐 짓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지하 예. 100m에. 예. 그게 왜냐하면 10만 년씩 가니까요. 그게. 예. 그런데 한국에는 없어서 그러면은 이제 한국도 그런 것도 준비도 해야 되고 예.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꾸준히 방사성 폐기물 문제 논의하시는 분들 그 얘기도 합니다. 방법은 통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문제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가지도록 하고 2750번님, 2750번님 국회의원도 공론화로 뽑으면 어떨까요?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팩트체크 진검승부 추르맨 시간 가졌습니다.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팩트체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전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